네, 정치권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취재 뒷이야기 전해드리는 기자들의 수다 시간입니다. 먼저 기자들 소개합니다. 국민의힘 출입하는 김보윤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출입하는 나경열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이 치열한 전투를 벌인 여야가 이제 당내 권력을 놓고 내전 벌이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총선을 목표점으로 한 전투인데요. 오늘은 이 전투의 중심 인물 이준석 대표와 이재명 의원 위주로 이야기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징계 심의를 받는 이유죠. 이 성상남 및 증거인멸 교사 사건 저희가 오늘 해부해 보겠습니다. 김보윤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 지난 수요일 열렸는데 결과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오후 7시부터 12시까지 5시간 동안이나 회의를 벌였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철근 당대표실 정무실장에 대해서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여기서 증거인멸 의혹이라는 거는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실 기자들은 이날 이준석 대표의 징계 여부가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자정까지 기다렸는데 이 대표에 대해선 다음 달 7일 직접 소명을 들은 뒤에 징계 절차 개시 여부를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대표는 이날 윤리위 회의실 바로 옆에 당대표실이 있거든요. 여기서 자정까지 기다렸지만 끝내 발언 기회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윤리위에 출석해서 제 입장을 밝히겠다는 의사를 여러 경로로 여러 차례 전달했으나 발언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7월 7일 날 저희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2주 뒤에 무엇이 달라지는지가 궁금하고 알고 있는 게 있다면은 저는 약간 의아합니다. 이 성상납 의혹이라고는 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도대체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 건지 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의혹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네, 시작은 대선을 2달 정도 앞둔 지난해 12월 27일이었는데요.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하는 가로세로 연구소가 방송을 통해서 이 대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2013년에 교육 소프트웨어 회사인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요. 대전지검 수사 자료로 본인이 확인을 했다, 이렇게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세현은 최근에는 이 대표가 그 룸살롱을 나와서 호텔로 들어가는 CCTV 영상까지 가지고 있다,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대표가 CCTV 있으면 그런 거 있으면 다 공개해라, 그런 말을 최근에 한 거군요. 네. 그런데 2013년이면 9년 전인데 그때 이 대표는 어떤 자리에 있었을까요? 네, 9년 전이니까 이 대표가 29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새누리당 비대위원 활동을 마치고 방송에 한창 많이 나오던 시기였고요. 개인적으로는 교육봉사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던 때였어요. 네, 가로세로 연구소는 이준석 대표 자체가 박근혜 퀴즈로 뜬 인사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이 업체를 소개해주는 명목으로 성상납을 받았다, 그리고 화장품 세트 같은 900만 원 상당의 물품도 받았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통점을 살펴보다 보면은 이준석 대표는 교육 봉사단체 활동을 하고 이 아이카이스트라는 업체는 교육 소프트웨어 회사이고 네. 또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 회사를 또 방문을 하기도 했었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대표가 2012년 한나라당 비대위원으로 함께 활동했던 인물 누구냐면 바로 이양희 윤리위원장입니다. 네. 그때 당시에 비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인물들이 한 명은 이제 운명을 쥐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 두 사람 친분이 또 상당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 당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조사를 시작하게 됐습니까? 네, 가로세로 연구소가 12월 27일에 의혹을 제기한 이후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 이 대표 징계해라, 이렇게 제소를 하게 됩니다. 작년 12월에는 윤리위가 심의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워낙 대선이 2달밖에 안 남았기도 했고 이 상황에서 당대표를 징계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당의 내분이 휩싸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이게 이어져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빠질까 봐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이때는 윤리위를 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사실 이때
경찰 고소가 들어가고 1월 달에는 강용석 변호사가 경찰 조사까지 받거든요. 근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언론도 그렇고 크게 관심을 두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3월에 가로세로 연구소가 증거인멸 의혹을 들고 나오면서 녹취록이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당 윤리위원회도 그러면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4월에 윤리위를 열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윤리위도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 자체가 아니라 증거인멸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군요. 이 증거가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의혹을 지금 전면 부인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대표는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진 않아요. 그 화장품 세트를 받았다든지 호텔에 갔다든지 그 사실관계 자체는 존재한다. 하지만 그 앞뒤 맥락이 짜깁기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화장품 같은 경우 먼저 보면은 이 대표 측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교육봉사 활동 당시에 이 아이카이스트라는 업체가 기부를 하고 싶다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교육봉사 단체가 기부를 받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이카이스트 측에서 워크숍하는 현장으로 화장품 세트를 보내왔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떤 걸 요구한 적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고요. 또 호텔 기록 같은 경우도 1박 2일 출장이었기 때문에 숙박차 들어간 거지 뭐 접대를 위해 방문한 건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은 어떤 맥락에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그 아이카이스트에 갔다는 화장품 세트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아이카이스트에서 접대 업무를 담당했던 게 이 제보자 장모 씨라는 분인데 이 장모 씨가 이 대표에게 연락을 해서는 지금 생활이 너무 어렵다. 그러니 그 당시에 그 화장품 세트 제공했던 거는 좀 돌려줄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거 기부해놓고 달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장모 씨 측에서는 가로세로 연구소가 의혹 제기하는 거 반박해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대표 측에서는 일단 무슨 말 하는지 좀 들어보자 해서 측근인 김철근 정무실장을 보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로세로 연구소 측은 김철근 실장을 보내서 이 성상납 의혹 입막음하려고 보낸 거 아니냐. 그리고 7억 원 투자 각서까지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황당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가서 들어보겠다. 이 정도까지는 좀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김철근 실장이 가세연의 의혹 제기 이후에 대전으로 내려가서 장 씨를 만난 것 사실이고요. 올해 1월에 다시 대전에 가서 제보자 장 씨를 만나서 한 피부과 병원에 7억 원 투자 유치를 해주겠다. 이런 각서를 써준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보시면 이 각서가 좀 허술해 보이기도 하고 볼펜으로 좀 쓱쓱쓱쓱 쓴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 각서라고 불리는 약속 증서를 쓴 거는 맞습니다. 이 자료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 김철근 실장 측한테 그럼 이걸 왜 쓴 거냐 물어봤더니 너무 이제 그쪽에서 계속 이걸로 물고 늘어지고 협박을 하고 회유를 하고 이런 정황이 있으니까 이 증서 자체가 법적 효력이 없으니 그걸 매듭 짓고자 간단하게 적어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요. 일단 이 증서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가세현 측에서는 그래도 뭔가 의혹이 있으니까 이걸로 각서를 쓰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 측에선 이게 그냥 써준 것일 뿐 이제 증거인멸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이고 사건 개요 이렇습니다. 이 시청자 여러분 잘 따라오셨습니까? 결국 김 실장이 입막음을 위해서 각서를 쓰고 사람 만난 거냐 여기에 이 대표가 개입했냐 이게 핵심인데 이 사건 놓고 다양한 해석 나옵니다. 일단 9년 전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당대표가 윤리위에 회부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난 건 결국 이준석 대표를 쳐내려는 거다. 권력 다툼이다. 이런 해석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 아직 서울경찰청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요. 그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이 대표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당내에서도 법원 판단까지 기다리진 않더라도 수사 결과까지는 보고 윤리위를 열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대표 측에서는 실체가 없는 이 의혹을 가지고 본인을 흔들려는 세력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어떤 세력이라고 또 짚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가.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윤핵관 세력이라고 불리는 친윤 세력이라고 하죠.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세력들이 특히 이거를 쥐고서 흔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윤리위는 이 대표 징계 수순을 밟겠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 김 실장 징계 수순을 밟은 거 보면 이게 차례차례 단계를 거쳐서 결국에는 이 대표한테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보영 기자 보기에 어떻습니까? 네, 사실 빌드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이 김 실장이 윤리위에 출석했던 것 자체가 본인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이준석 대표에 대한 그 의혹,
참고인 조사차 증언을 해주려고 간 거였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의혹이 명확히 풀리지 않았다면서 김 실장에 대해서 징계가 들어간 거예요. 이걸 보면은 이제 윤리위는 김철근 실장이 증거인멸 의혹이니까 뭐에 대한 증거인멸이냐. 그럼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윤리위 징계 단계가 4단계입니다. 제일 낮은 게 경고고 그 위가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이렇게까지 있는데요. 당 안에서는 윤리위가 여기까지 판을 벌렸는데 경고 이상, 최소 당원권 정지까지도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 대표는 반격에 나설 것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공격,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남긴 걸 봤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저께 밤에 이 대표가 이런 글을 올렸고요. 그리고 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반박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친윤계 핵심 의원으로 꼽히는 게 장제원 의원인데요. 장제원 의원이 당 내홍을 두고 이게 과연 대통령을 돕는 당의 모습이 맞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대표가 미끼를 안 물었더니 이젠 직접 쏘는 거냐라고 하면서 전면전을 불사했습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 측은 이제 2주가 미뤄졌잖아요, 윤리위가. 그 2주 동안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우리는 경고도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어서 아마 다음 주 이 대표와 그리고 친윤 세력 간의 전면전이 크게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7월 7일로 미뤄진 운명의 날, 그날까지 시끌시끌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 사실관계, 이게 과연 어떻게 되는 건가? 윤리위가 그 부분을 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경열 기자, 오래 네. 기다리셨습니다. 예. 네, 이번 주 민주당에선 최강욱 의원 징계를 놓고 내홍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역시 또 징계를 놓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두 당에서 다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최 의원은 성희롱성 발언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네,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성 발언 의혹, 이 사건 역시 어떤 것이었는지 나경열 기자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기가 좀 낯뜨거운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4월 말의 얘기인데요.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온라인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전략으로 임할지, 어떻게 치고 나갈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김남국 의원이 끝까지 카메라를 켜지 않았는데 이때 최강욱 의원이 도대체 뭘 하고 있냐 하면서 추측성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이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얼굴이 안 보이지 하면서 성적 비속어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같이 듣고 있었던 보좌진들이 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뒷말이 나오게 됐고 이게 결국 보도까지 되면서 이제 최강욱 의원이 징계 절차를 밟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참석자들이 이제 언론에 나와서 그러니까 성적 비속어를 2번이나 최강욱 의원이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최강욱 의원의 해명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적 비속어가 아니라 짤짤이라고 했다고 해명을 했는데요. 성희롱 발언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이 해명을 놓고 궁색하다. 이게 해명이냐? 잘못을 왜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라면서 후폭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좌진들은 이 짤짤이가 아니라 성희롱성 발언이라고 분명히 들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최 의원 징계의 경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주도적으로 이끌었죠. 네, 최 의원의 징계를 이끌었던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다시 SNS에 등판을 했는데요. 최강욱 의원이 이 당 징계가 내려지자 재심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당을 수렁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냐라면서 최 의원이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 의원이 속한 철험회도 해체해야 한다고 했는데 철험회 소속 의원들과 강성 지지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강성 지지자들은 박 전 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주 중징계가 내려진 것이기는 한데 민주당 의원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좀 엇갈리기도 하고요. 모아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재심 신청은 최 의원이 최 의원에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주어진 당연한 권리다.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반응이지만 다만 깔끔하게 사과하고 넘어가면 될 일인데 왜 이렇게 일을 키우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반응이 있고요. 또 당원권 정지면 당내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미지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 정치력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당내에선
너무 징계 수위가 높은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남성들만 있는 줄 알고 했다는데 징계가 너무 세다 이런 반응이 있는데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권을 상대하는 최전방 공격수를 제거한 어리석은 짓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성들끼리도 지금 부적절한 게 지금 시대 흐름이고요. 발언과 해명의 부적절성을 보면 최 의원을 이렇게 감쌀 수 없는 문제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최강욱과 민주당이 동일시되는 거를 지금 경계를 하고 있는데 최강욱을 징계한 게 민주당이고 그리고 최강욱은 민주당의 한 의원일 뿐이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이 더 커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담겨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네, 월요일 날 이렇게 최강욱 의원 징계가 있었고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날 이틀은 민주당 의원 155명이 참석한 워크숍 열렸습니다. 이 코로나로 중단됐던 1박 2일 의원 워크숍이 실로 오랜만에 부활한 겁니다. 여기에 나경열 기자가 직접 다녀왔죠. 예. 분위기 생생하게 전해드릴 텐데 근데 먼저 최강욱 의원 워크숍에 참여했습니까? 최강욱 의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보이지 않았군요. 정말 많은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데 도망가지 못하도록 장소를 여의도가 아니라 충남 예산으로 잡았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어요. 한마디로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요. 네. 이제 장소도 장소인데 그날 정말 많은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까지 불어가지고 이제 의원들뿐만 아니라 기자들도 오도 가도 못했습니다. 그때 전체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토론하고 그 자리에서 저녁 식사를 또 같이 하기도 했는데요. 화장실 갈 때 빼고는 회의, 토론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조별 토론이 이번 워크숍의 하이라이트였거든요. 이건 더 좁은 공간에서 이뤄집니다. 저녁 식사 이후에 이제 의원들이 객실로 올라가서 그 한 객실에서 10명에서 이제 한 12명, 13명 정도의 의원이 모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자리입니다. 술도 한 잔씩 하면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해보자라는 그런 자리를 지도부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을지 이 워크숍 초반부터 기자들의 관심 사항이었고요. 8월 전당대회, 그러니까 당권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얼굴을 마주보고서도 그 SNS에서 하는 것처럼 강한 발언들이 오갈지 아니면 좀 더 온건한 표현들이 오갈지 기자들의 관심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심이 이재명 의원에게 좀 쏠렸습니다. 특히 조별 토론 죽음의 조가 화제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차기 유력한 당권 주자 아니겠습니까? 기자들 그래서 이재명 의원이 도대체 언제 오는 거냐라고 하면서 1층에서 정말 많이 기다렸습니다.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1층에서 기다렸는데 취재 열기에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많은 취재진이 집중됐습니다.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취재진을 촬영한 한 사진인데요. 예. 이 의원 둘러싼 저런 모습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이 의원 뭐라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 의원은 의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귀담아 듣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 계속해서 자신이 0.5선인 점, 그러니까 재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돼서 0.5선인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의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의원들이 저렇게 도착을 하면 등록을 하고 토론할 조를 추첨을 하게 되는데요. 이재명 의원이 도대체 어떤 조에 속하게 될지 이게 주목을 받았는데 이른바 죽음의 조 14조에 걸렸습니다. 신경전이 치열하게 펼치고 있는 홍영표 의원이 있는 곳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의원을 기다리면서 기자들끼리 이재명 의원이 14조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유력한 당권 주자 2명이 같은 조가 돼버린, 같은 한 방에 gat혀버린 그런 꼴이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작한 거 아니냐, 너무 재밌게 만들려고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왔었습니다. 네, 이 방에서 이재명 의원을 향해서 당대표에 출마하지 말라는 요구가 본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왔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의원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게 맞았나요? 네, 죽음의 조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당대회에서 결국은 우리 당을 하나로 단결시킬 수 있고 통합할 수 있는 리더십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나 나나 출마하는 것이 그게 좋은 건지. 네, 저게 그 조별 토론에서 나왔던 얘기를 거의 그대로 해줬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나도 안 나갈 테니 이재명 의원도 나가지 말자. 동반 불출마설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 홍영표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재선 의원 40여 명 중에 35명 정도가 선수별 토론에서 이재명 의원과 홍영표 의원 모두 나가지 마라라고 뜻을 모은 게 너무 놀라웠다.
이런 건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웠다라고 해서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근데 조별 토론 전에도 이재명 의원 불출마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 또 나왔습니다. 그 아까 전체 의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한 자리도 있었는데 이 자리에선 서른 의원이 이재명 의원 나가지 마십시오라고 하니까 서른 의원과 친한 다른 의원이 그럼 서른 의원도 나가지 마십시오라고 해서 장내가 웃음바다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불출마 압박을 받고 있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은 2년 뒤에 총선을 지휘하고 그 결과를 또 책임을 져야 해서 굉장히 부담이 크고 개인적으로 상처만 남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면서 굉장히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워크숍은 민주당이 2연패를 하고 나서 대선과 지방선거 향후 진로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재명 의원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다른 의원들이 좀 서운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2층에서 전체 의원들이 모여서 하는 그 토론장이 2층에 있었는데요. 취재진이 근데 이재명 의원이 조금 지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의원이 언제 오는지 취재진이 1층에만 이렇게 몰려 있고 그래서 취재 열기가 뜨거운 건 그쪽만 조명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워크숍 취지와 맞나 이런 생각을 현장에서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를 종합을 해보면 이재명 의원 출마를 할까요? 좀 어려운 예측이긴 하지만 그래도 도전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하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인천 계양을에 나설 때부터 당권 도전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됐었고요. 이 의원 계속 말을 아끼고 있지만 전당대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의원 선택에 눈길이 쏠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이준석 대표와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여러 뉴스가 쏟아질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의 후속타 잘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